안녕하세요. 이번에 스텝스 팀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이상원입니다. 상무님, 지난번 영상에서 보면 상무님이 어떻게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꼭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투자와 투기와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투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판을 키우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타기를 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액 투자보다는 일정 금액을 모아서 투자해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 영상에 관련된 이제 댓글을 제가 좀 살펴보니 일단은 성희님께서 이제 저한테 질문 주신 거는 이제 물타기는 이제 나쁜 거지만 이제 본인이 상당히 오랫동안 주식을 봐왔던 거고 이제 공부도 많이 되어온 주식인데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주식가가 이제 하락을 했을 때 그럴 때는 어느 정도의 물타기는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분할해서 매수한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에요. 그리고 내가 소득 없이 그냥 갖고 있는 재산만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소득이 계속 생긴다고 한다면 지금 투자한 금액보다 그 이후에 투자 금액이 증가하겠죠. 증가하면 근데 계속 새로운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예전에 샀던 종목을 더 살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근데 이게 분할 매수하고 물타기하고 나중에 구분을 못 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샀던가. 그래서 많은 경우 저는 안타까워하는 게 그냥 잠깐 사서 잠깐 벌려고 하다가 이게 가격이 훅 떨어지면서 잠깐 그냥만 2, 3% 벌고 팔려고 했는데 갑자기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장기 투자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걸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분할 매수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어디 써놓으시라는 겁니다. 저는 투자를 할 때 노트 하나를 갖고 거기다가 이제 이것저것 기록하시는 걸 권하는데 그 노트에다가 나 요 종목 분할 매수 얼마까지 할 생각이다. 내가 앞으로 10년 투자한다고 보면 내가 10년 후면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그럼 이 종목을 내가 얼마 정도 가령 뭐 삼성전자다. 내가 10년 후에는 한 5천만 원 정도가 내가 주식 투자 금액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삼성전자 한 1천만 원까지는 내가 사겠다라고 분할 매수하겠다고 써놓으시고 그래서 주가가 이건 좀 많이 떨어졌네.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면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노트에 기록하지 않은 종목은 그거는 분할 매수라고 보기 어려워요. 물타기라고 봐서 피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무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계속 투자를 더하게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물타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본인의 계획과 그다음에 금액도는 정해진 상황에서 투자를 분할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분할 매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손절 천재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이번에 이제 금융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5천만 원 이상, 그다음에 파생 선물 같은 경우 250만 원 이상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양도세의 어떤 면제 때문에 오히려 선물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좀 더 꺼려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를 하시면서 약간의 이제 근본 본질적인 얘기인데 그럼 과연 이 자본시장에서 선물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은 지난번에 영상에서 상무님께서 이제 투자와 투기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역할이나 그런 걸 말씀하셨으니 어떤 경우에 과연 그러면 선물이라는 것은 자본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비대칭적이죠. 주식은 5천만 원까지 벌어도 세금을 안 매기고 이게 파생 상품에서는 250만 원만 벌어도 세금을 매기고 근데 여기 깔려 있는 게 주식은 투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파생 상품에는 투기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투기 많이 들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투자 주체를 뭐 개인이 얼마 매수했다, 뭐 기관이 얼마 매수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얼마, 기관 얼마가 아니고 이걸 hedger, arbitrager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speculator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건 이제 특히 파생 상품의 경우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면 원래 이 사람이 주식을 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파생 상품 선물을 하겠다고 계좌를 열고 선물 거래를 하면 이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면 이 파생 상품으로 사고 팔고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가 아니고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주가가 한 번씩 훅 떨어질 거를 대비해서 파생 상품을 해지하는 용도로만 물론 뭐 그것도 이제 단기 트레이딩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파생 상품을 해지 용도로 쓰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의 구분을 해저라고 구분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주식 현물이 없어요. 근데 이제 파생 상품을 하겠다고 계좌를 개설하면 이 사람은 스페큘레이터라고 구분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비트레이저라는 구분도 있는데 이건 차익 거래죠. 그러니까 이 차익 거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거래하는 이유가 이러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요거 사고 요거 팔고 요거 사고 요거 팔고 하면서 조금씩 이익을 남기겠다 이렇게 이제 투자 의도를 이야기를 하면 아비트레이저라고 구분해요. 그래서 이 파생 상품 세계에서는 보통 세 개의 구분을 많이 씁니다. 기관, 개인, 뭐 외국인 이렇게 구분을 걔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각도에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파생 상품은 왜 꼭 필요하냐? 이 주식 갖고 있는 주식이 떨어질 걸 대비해서 반대로 해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주식을 해서 돈을 벌고 선물은 요거 한 번씩 요거 잃을 걸 대비해 가지고 하다 보면 주식은 장기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내가 선물을 해지하다 보면 거기서는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서 만들어 놓은 거는 파생 상품으로 그러니까 주식 없이 그냥 선물만 가지고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버는 거는 줄이고 가급적이면 선물이나 옵션은 주식 현물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정책적인 의도가 드러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펀드 매니저들 이렇게 만나 보면 항상 주식 포지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뭐 코스피 200이나 어떤 그런 거에 선물이나 옵션을 해서 해지 개념으로 많이 하는 개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 과연 이제 개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파생 상품이나 선물이나 옵션을 할 때는 어떻게 좀 하는 것이 물론 이제 뭐 금액도 있고 다 다르겠지만 주식과는 또 다른 이제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좋다고 성우님께서 보시나요? 그 사실 지금은 뭐 코스피 200 선물이라고 하는 게 그게 그 주식 현물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ETF로 해가지고 코스피 맞습니다. 따라가는 ETF도 있고 뭐 레버리지도 있고 인버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코스피 200 선물은 거의 대부분 뭐 주식 쪽에서 복제가 돼 있으니까 이걸 안 쓰시고 왜냐하면 여기는 돈 벌어 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시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옵션을 하시는 분들은 주식 옵션을 하시는 분들은 요게 그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사실 선물 시장도 그렇습니다만 옵션 시장에 좀 개인들이 활동하는 게 많이 좀 약해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정책 의도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정책 의도는 개인들이 선물이나 옵션을 거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보게 되면 그 선물 옵션 거래량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옛날에 한번 데이터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당연히 미국이 제일 선물 옵션 거래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거래량 뭐 탑 5 안에 보면 한국, 이탈리아, 브라질 이런 나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민성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성이 좀 화끈한 걸 좋아하는 그런 국민성을 가진 나라에서 이 선물 옵션 거래가 굉장히 많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이쪽이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8년 이후로 선물 옵션 거래가 개인들이 좀 하기 어렵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정책적인 의도는 계속 이걸 좀 약화시켜 나가는 쪽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선물 옵션이 개인적으로 단순히 선물 옵션만 계속 하는 것보다는 형님 말씀하신 약간 좀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중에 하나 선물로 하게 되면 뭔가 좀 해지 개념도 되고 어떤 투기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저스트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지난번에 상무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와 그 투기라는 어떤 되게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질문도 좀 다소 철학적이면서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희 이제 뭐 한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처럼 어떤 유상증자가 그렇게 많고 그렇지 않고 대부분 유통 시장에서 저희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그러면 저희가 그 회사채나 유상증자 어떻게 보면 돈이 뉴머니가 이제 기업에 들어감으로써 기업의 어떤 경제적 활동에 도움을 주는데 단순히 이런 발행 시장에서 되는 어떤 매수나 매도가 그 기업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또한 두 번째로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적정 밸류 어떤 적정 주가를 향해서 같이 계속 나가지만 단순히 그런 것만 하는 어떤 투자 행위가 아닌가 어떤 그런 또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상무님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떤 매수 매도 이런 행위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실 제가 1995년에 학교 마치고 이쪽 업계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제가 정말 3년 동안 고민했던 영역입니다. 내가 하는 게 이게 사회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 일을 내가 평생, 근데 사실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금융에 들어온 게 아니고 얼떨결에 들어왔거든요, 당시에. 내가 이게 평생 내가 이걸 직업이라고 하고 갈 만큼 이게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거 뭐 그냥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만약에 그냥 그 돈 불리기나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그런 게임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내 삶을 다 바쳐서 이걸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좀 더 사회에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는 일을 지금이라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제가 3년을 했습니다. 3년을 했는데 그 3년 동안에 내린 결론이 요거 꼭 필요하다. 물론 이런 면도 있지만 꼭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는 건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걸 말씀을 드릴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뭐 발행을 해서 주식을 발행을 해서 돈을 가져간다. 채권 발행해서 돈을 가져간다. 요거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겠죠.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고 GDP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유통 시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미 기업이 발행하고 돈은 기업이 가져갔는데 그 증서를 놓고 계속 거래를 해요. 이거 뭐 하는 거냐라는 거죠. 기업하고는 관계 없어요. 요 거래를 심지어는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다. 아니 기업의 펀더멘탈이 뭐 맨날 바뀌는 것도 아닌데 6시간 넘게 하죠. 예, 그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나 1년에 한 번씩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제가 그 3년 동안 고민했는데 어디서 단초를 찾았느냐면 금융시장이 제일 먼저 발달한 게 런던의 금시장이에요. 옛날에 뭐 19세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금이 일단 채굴이 되면 다 런던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오전에 한 10시 반 정도가 되면 그 전날 밤에 들어오고 한 그 배를 놓고 이 금값을 이제 정하는 겁니다. 은행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금을 얼마나 거래할 것인가를 넣는데 그걸 이제 이걸 런던 금시장이라고 불렀고 이 런던 금시장이 경제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경제학 이론을 만드는데 굉장히 핵심적으로 이 런던 금시장의 메커니즘을 갖고 경제학 이론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렇죠. 뭐 금이 일단 뭐 전 세계에서 금이 생산이 되면 런던으로 들어오니까 이 금값이 얼마가 적당하냐 파운드 대비해서 이걸 이제 거래를 하고 하면서 만들어졌죠. 근데 은행들끼리 거래하는데 그거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냥 요즘으로 따지면 수산물 뭐 저기 경매시장 이런 거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30분 거래해서 금 가격이 만들어졌어요. 30분만 열린 것이죠. 그러고 나면 이 금 가격이 정해졌고 이거는 하루 종일 유지가 되고 그럼 이제 개인들하고 은행하고 금을 이 가격 가지고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뭐냐면 배가 들어오는 거는 하루 묶어서 이제 아침 10시 반에 거래하면 되는데 그 아침 10시 반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에 관련된 아니면 뭐 경제에 관련된. 그렇죠. 어디서 전쟁이 났다더라. 그렇죠. 그럼 금값에 분명히 변화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금의 수급에도 또 영향을 미칠 그렇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디서 뭐 금강에서 가령 뭐 바이러스가 돌았다든가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서 금강이 무너졌다더라. 뭐 이런 정보들이 쭉쭉 들어오는데 그 순간 사람들 어떤 생각하냐면 야 지금 오늘 아침에 만들어진 금값은 아니다 이거. 그렇죠. 내일 아침에 새로 시장을 열어봐야 되겠네라고 해서 이 은행들하고 개인들하고 사이의 거래가 완전히 올스톱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금을 갖고 있고 지금 당장 파운드가 필요한데 그 금을 갖고 가지고 이것 좀 파운드로 바꿔주세요 하니까 어디서 새로 금강 발견됐대요. 내일부터 금값 폭락할 것이 못 받아줘요. 아니 오늘 내가 파운드와 결제를 못하면 망해요. 안 돼요. 이런 식의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금이다 보면 그나마 좀 나은데 주식의 경우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 발행하는 걸 몇 년에 한 번이에요. 근데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 매초 바뀌진 않습니다만 세상에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들 가령 뭐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이 심하다더라. 그럼 우리가 한국이
우리 저기 중국에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하고 그 기업이 무슨 채권 발행하려고 해요. 또는 뭐 은행 가서 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의 대출 담당자가 야,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심하고 지금 총영사관 서로 간에 배세하고 뭐 난리가 났는데 내가 이 기업에 지금 대출해주면 안 될 것 같아. 이 기업에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기업 담당자는 아니 그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큰 영향은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은행 대출 담당자 입장에서는 판단이 안 서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그 정보를 다 종합해서 가격이 이 기업의 가격이 얼마다라고 하는 거는 한 달 후에 열린대요. 한 달 동안 이 기업의 은행 대출 담당은 돈을 못 빌려줍니다. 스톱이 되는 거죠. 기업이 망해요. 그래서 정보가 들어옴에 따라서 기업이 돈이 필요하는 게 자주 필요하고 펀더멘털이 자주 바뀌는 게 아니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사람들은 이 새로운 정보가 뉴스가 이 기업의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건가를 고민하는데 자기 혼자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메커니즘 활동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지만 하루 종일 뭐 주식시장 문 열어놓고 맨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불필요한 비용 아니냐?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비용이에요. 비용은 맞습니다. 이 비용을 들인다고 해가지고 기업에 돈이 더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은 맞습니다만 이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경제활동은 완전히 스톱돼 버린다는. 근데 이 모든 일이 왜 생기느냐? 이 정보 때문이에요. 정보가 너무 빨리 많은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누군가는 이제 돈을 갖고 거래를 하면서 이거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거야라는 걸 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독재 같으면 독재자가 이거 중요해 안 해라고 정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개인의 자유에 입각한 민주주의 시스템이잖아요. 누가 정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놓고 정하는 방법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사회적 비용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선이라기보다는 악에 가까운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경제활동을 더 끌어올린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없으면 경제활동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 종일 주식 거래를 하는 이 시스템 때문에 경제가 훨씬 더 잘 돌아가고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는 이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만 주식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주식시장이 이까지 끌고 올라갔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없었으면 이까지 올라오기는 힘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 또는 뭐 그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필요악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맞는. 저도 상무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가끔 또 이제 펀드 매니저 얘기할 때 보면 이 주가에 대해서 이제 페어 밸류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페어 밸류라는 거는 현재 정보들이 이 주가의 가격에 녹여져 있다, 반영이 되어 있다, 안 있다. 그리고 어떤 시장의 효율성이나 그런 걸 모든 걸 감안하면 과연 이것이 페어 밸류인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형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금 이제 사고 팔고는 그 행위 자체가 결국은 그 기업의 어떤 페어 밸류를 만들어주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충분히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뭐 계속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철학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제 투자와 투기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이제 그 계속 페어밸류를 찾아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이 매수와 매도가 이제 뭐 하루에 한 번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이 어떤 페어밸류를 해서 뭐 장기 투자가 될 수 있고 아니면 하루에 데이 트레이딩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스캘퍼처럼 뭐 계속 사고 팔고 하신 분도 있는데 그럼 이 모든 행위에 어떤 비용이 발생하고 그 이 모든 행위는 페어밸류를 찾아가는 그 어떤 과정인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매일 단타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저희가 봐야 하는 건가요? 그런 분들 대부분 이제 저희가 뭐 투기하는 거다. 데이 트레이딩도 이거는 투자보다는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좀 더 이미지가 많은데 그런 건 어떻게 좀 상무님은 생각하시는지. 그 제가 이제 금융을 필요악으로 보는 거는 괴테 파우스트가 그 저는 금융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제일 앞에 그 메피스토펠레스를 필요악이라고 규정을 해요. 근데 그 메피스토펠레스가 이제 금융을 대표하는 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괴테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필요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필요악이 얼만큼 필요하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도가 있어야 하니까. 예, 이게 얼만큼 필요한 것인가. 근데 금융시장이라는 게 진짜 요만큼에도 불합리한 거 비효율성을 없애고 진짜 너무나 99.99%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면 데이 트레이딩 스캘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가격 차이가 요만큼 더 나면 안 되는 것이죠. 굉장히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려고 하면은 아주 조그마한 차이에서도 막 거래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단타 매매를 하는 분들이. 근데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요 정도만 합리적이면 되겠다. 요 정도만 효율적이면 되겠다. 근데 뭐 시장을 매일 열지 않으면 그 저기 효율성 정도가 너무 심하게 괴리가 벌어지니 매일 시장을 열되 이 정도만 효율적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단기적으로 매매를 열심히 해서 가격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또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요게 이제 우리가 보면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그 이전에는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 정말 요만큼까지도 효율적으로 가자라고 갔어요.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니 그까지 효율성을 추구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까지 필요하지는 않다. 금융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게 요 정도만 돼도 되겠는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 정도라고 하는 게 뭐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데이 트레이더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의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제도로 이런저런 이제 뭐 이런 규제를 많이 가한 것이죠.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도 굉장히 규제를 많이 가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미피드 2라고 하는 그런 규제를 도입하면서 이 데이 트레이더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없애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맥락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필요하기 얼마만큼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얼마나 효율적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인데 그렇다고 해서 데이 트레이더가 완전히 필요 없다 뭐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애매한 영역이긴 한데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선인데 뭐 이거는 딱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규제를 안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공매도 문제죠. 그러다 보니 공매도를 안 하다 보니까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간극이 꽤 커요. 예,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고민은 이걸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공매도를 허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가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도 이 뉴스를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정부 쪽에서 아직까지 방침을 정한 게 없다라고 하는데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뭐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폐해 요거 사이에서 좀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모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